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지인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지인 웹스터는 미국의 아동문학가로 1876년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출판업자였고 어머니는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의 조카입니다. 대학에서 영문학과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학생 때부터 신문사의 기자활동가, 교내 문학 잡지에 단편을 기고할 만큼 작품 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재학 시절에 창작한 단편 모음인 패티가 대학에 갔을 때가 좋은 반응을 얻는 데 성공했고 1912년 제루샤 에벗이라는 명랑한 성격의 소녀가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일을 그린 편지체 소설 키다리 아저씨를 발표하고 유명해졌습니다. 1915년 9월 그녀의 나이 40세 때 변호사와 결혼했으나 이듬해 6월 첫 딸을 낳고 불행하게도 사망하였습니다. 작품으로는 키다리 아저씨, 패티의 대학 시절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월 11일) 아저씨, 뉴욕에서 편지를 하려고 했으나 뉴욕이란 도시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도 사로잡는군요. 저는 재미나게 유익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제가 그런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차라리 존 그리어 고아원 출신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해요. 저의 성장 과정에 많은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허세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된다고 말하는 뜻을 알겠어요. 그 집의 물질적인 분위기는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급행열차를 탄 후에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가구는 조각을 한 것이며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졌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조용하게 말하며 교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저씨, 제가 그곳에 도착해서부터 떠날 때까지 진실한 얘기는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것은 정말입니다. 사상 같은 것은 그 집 문 안으로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나 봐요. 펜들리튼 부인은 그저 보석과 재봉사와 사교 약속만을 생각하나 봐요. 줄리아의 어머니는 맥브라이드 부인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어머니예요. 만약 제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가능한 한 맥브라이드네처럼 되게 할 생각입니다. 저는 백만장자가 된다 해도 제 아이들은 펜들리튼네 애들처럼 기르지는 않겠어요. 남의 집에 초대되어 갔다 와서 그 집 사람을 흉보는 것은 신뢰가 되는 일이지요. 만약 예의에 어긋난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는 아저씨와 저만의 비밀로 해요. 저비 도련님은 차 마실 시간에 꼭 한번 만나 뵙고 단둘이서 얘기할 기회는 갖지 못했어요. 지난 여름에는 정말 재미있게 지냈는데 이번에는 좀 상심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친척에 별 관심이 없나 봐요. 그리고 그 친척들도 그분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이 확실해요. 줄리아 어머니는 그분이 좀 돌았다고 말해요. 그분은 사회주의자입니다. 다행히도 머리를 기르거나 붉은 넥타이를 맨다든가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부인은 그분이 어떻게 그런 괴상한 사상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대요. 그 집안은 대대로 영국 교회 신도인데요. 그분은 요트나 자동차나 폴로나 말에 돈을 쓰지 않고 개혁이니 뭐니 하는 것에 돈을 뿌린대요. 그러나 그분은 사탕 사는데도 돈을 쓰시는걸요. 그분이 줄리아와 저에게 사탕 한 상자씩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저도 사회주의자가 되려고 생각합니다. 아저씨, 괜찮겠지요? 사회주의자는 무정부주의자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회주의자들은 폭탄을 던지지는 않아요. 아마 저는 사회주의자가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프로레타리아니까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어떤 종류의 이념을 가질 것인가는 결정짓지 않았어요. 일요일 하루 종일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 편지에서 제 노선을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많은 극장이며 호텔이며 아름다운 저택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줄마노니 도금이니 모자이크로 된 바닥이니 종려나무니 하는 것들로 크게 혼란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흥분이 가시지 않았지만 학교에 다시 돌아와 책을 대하니 참 기쁩니다. 저는 정말 학생인가 봐요. 이 학교의 조용한 분위기가 뉴욕보다 훨씬 더 좋은걸요. 대학 생활이란 저에게 너무나 만족한 생활입니다. 책과 공부 및 강의들이 학생들에게 생명을 가지게 하고 학생들의 정신이 피곤해지면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나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어 어느 때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지요. 우리는 저녁 내내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마치 우리가 긴박한 세계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했다는 듯이 매우 의기양양한 기분을 느끼며 잠자리에 듭니다. 또한 짬이 날 때마다 사소한 얘기들을 짓거려댑니다. 이것은 그저 그때그때 생각나는 하찮은 일들에 관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는 매우 즐겁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재담에 스스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커다란 기쁨들이 아니라 작은 기쁨들에서 큰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저씨, 저는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현재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를 영원히 후회하거나 미래를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서 가능한 최대의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업과도 같습니다. 농업에는 많이 경작하는 것에 중점을 둔 조박농업과 작은 면적에서 알차게 생산하려는 집약농업이 있듯이 저는 알차게 사는 후자의 쪽을 생활하려고 해요. 저는 모든 순간을 즐기려고 하며 그리고 그 즐기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려 해요. 많은 사람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주할 따름이에요. 그들은 지평선 저 멀리에 있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며 그곳으로 달려가는 동안 너무나 숨이 차서 그들이 지나쳐버리는 아름답고 조용한 시골 풍경을 감상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이 늙고 지쳐버렸다는 사실과 이제 그들이 목표에 도달하든 못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작가가 못 된다 하더라도 길가에 앉아서 작은 행복을 많이 음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이런 여자 철학자가 된 것을 모르셨지요. 항상 아저씨의 버신 주디 올림. 추신. 오늘 밤 장대비가 퍼붓고 있습니다. 강아지 2마리와 고양이 새끼 1마리가 지금 막 창문턱에 올라왔습니다. 친애하는 동지에게 만세, 저도 페이비언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사회주의자입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 이 사회가 개혁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사회개혁이 우리 모두의 준비가 충분해진 먼 미래에 조금씩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산업, 교육, 그리고 고아원 등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준비를 해야 합니다. 월요일 셋째 시간에 동지애를 가지고 주디 올림. 2월 11일
아저씨께 이 짧은 편지에 대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편지가 아니라 곧 시험이 끝나는 대로 편지를 쓰겠음을 알리는 간단한 통지입니다. 그저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성적을 내야겠습니다. 장학생답게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J.A. 올림. 3월 5일 친애하는 기다리 아저씨께 오늘 저녁엔 현대 청년의 경박성과 천박성에 관한 카일러 학장님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학장님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이상인 진지한 노력과 진정한 학구적인 태도가 우리에겐 상실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이러한 기풍의 쇠퇴는 기존 권위에 대한 불손한 태도에서 뚜렷이 나타난다고 연설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윗사람에게 존경의 표시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심각해져서 체풀을 나왔습니다. 아저씨, 전 버릇이 없는 아이입니까? 저도 아저씨에게 더 정중하고 예절을 갖추어 대해야 합니까? 네, 물론 그것이 옳은 일이겠지요. 편지를 다시 쓰겠습니다. 스미드 씨 귀하, 저는 1학기 말 시험에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이제 새 학기에 공부를 시작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화학은 수료했으며 정성 분석까지 끝내어 새로 생물학을 공부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렁이와 개구리를 해부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과목 선택을 좀 주저했습니다. 지난주 채플 시간에 남부 프랑스에 있는 로마 사람들의 유적에 관해 아주 흥미진진하고 가치 있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분명한 설명은 처음 들었습니다. 워즈워드가 쓴 틴턴 수도원을 영문학 강좌의 부교재로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척 정교한 작품이며 범신론에 대한 그의 생각을 매우 적절히 표현했습니다. 셀리, 바이런, 키츠, 워즈워드와 같은 시인의 작품으로 대표되는 19세기 초기의 낭만주의 운동이 저에게는 그 이전의 고전주의 운동보다 훨씬 더 공감이 갑니다. 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른바 록슬리 홀이라는 테니슨의 매력적인 소품을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체육 시간에 결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 감사제도가 개정되어 규칙을 어기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체육관에는 시멘트와 대리석으로 만든 아주 아름다운 수영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졸업생이 기증한 것입니다. 저와 같은 방을 쓰는 맥브라이드 양이 자신의 수영복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너무 꼭 끼어 그 애가 더 입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저도 수영 강습을 받을 작정입니다. 어젯밤에는 디저트로 맛있는 핑크색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음식물을 착색하는 데에는 식물성 염료만이 사용됩니다. 대학 당국은 심미적 및 위생적 이유로 인해 아날린 염료의 사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최근 날씨가 이상적입니다. 햇살이 화창히 비치고 있고 가끔 구름이 끼어 기분 좋은 눈보라를 날려줍니다. 저와 저의 친구들은 기숙사와 강의실 사이의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강의실에서 기숙사로 돌아올 때의 산책은 즐겁습니다. 친애하는 스미드 씨, 귀체 건강하시길 바라며 제루샤 에버트 올림. 4월 24일 아저씨께 다시 봄이 왔습니다. 캠퍼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저씨도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접이 도련님은 지난 금요일 또 들렀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좋지 않은 때 오셨어요. 왜냐하면 셀리와 줄리아 그리고 제가 기차를 타러 가기 위해 막 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려던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괜찮으시다면 말씀드리죠. 우리는 무도회 참석과 야구 시합 구경을 위해 프린스턴 대학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아저씨의 의향을 묻지 않은 것은 틀림없이 비서가 안 된다고 말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주 모범적이었어요. 우리는 학교 당국에서 외출 허가를 받았고 또한 맥브라이드 부인이 동행했어요. 우리는 아주 즐거웠어요. 그러나 재미있는 일이 너무나 많고 복잡해서 상세히 얘기해 드릴 수가 없군요. 토요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어요. 야간 경비원이 우리 6을 깨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커피를 끓여 마시고 찌꺼기가 너무 많았어요. 일출 광경을 보기 위해 원트리 힐 꼭대기까지 2마일을 걸어갔어요. 마지막 비탈에선 기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일출을 놓칠 뻔했어요. 우리가 아침 먹으러 돌아왔을 때 밥맛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지 않겠죠. 그런데 아저씨, 오늘 제 편지는 감탄문의 연발이지요. 이 편지에는 감탄부호가 많이 뿌려져 있군요. 저는 오늘 우미 트는 나무, 운동장에 석탄재를 깔아 만든 새 경주로 생물 시간에 있었던 무서운 일, 호수에 띄워놓은 새 카누, 캐더린 프렌티스가 폐렴에 걸린 일, 프렉신의 앙골라 고양이 새끼가 집을 잃어 2주 동안이나 퍼거슨 홀 안에서 살다가 하녀에게 발견된 얘기, 제가 새로 장만한 세 벌의 옷, 흰색과 분홍색, 그리고 하늘색 물방울 무늬가 있는 것인데 이것에 어울리는 모자도 있어요. 등에 관해 길게 쓰려고 했는데 너무 졸려요. 제 핑계는 언제나 졸립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나 여자대학은 너무나 바쁜 곳이어서 일과가 끝날 때면 너무 피곤하답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났을 때는 특히 더하지요. 사랑을 보내면서 주디 올림. 5월 15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전차를 탔을 때 앞만 보고 주위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은 좋은 태도입니까? 오늘 매우 아름다운 벨벳 옷을 입은 아름다운 아가씨가 전차에 탔는데 15분 동안 무표정하게 양복 바지 멜빵을 선전하는 강고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혼자만이 중요한 사람인 듯이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예절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하여간 그렇게 하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 여자가 하찮은 강고만 쳐다보고 있을 때 저는 전차 안에 꽉 찬 모든 흥미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동봉한 그림은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미를 실로 매단 것 같이 보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체육관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는 그림입니다. 수영 교사가 제 벨트의 뒤쪽에 붙은 고리에 밧줄을 걸고 그 밧줄을 천장에 단 도르래를 통해서 잡아당깁니다. 만약 교사를 굳게 믿고 있다면 이것은 멋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늘 교사가 줄을 놓아버리지 않을까 두려워서 한눈으로는 걱정스럽게 교사를 보고 다른 한눈으로는 수영을 합니다. 수영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나 봐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수영이 늘었을 텐데요. 요즘 날씨는 아주 변덕이 심해요. 제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비가 왔는데 지금은 해가 났어요. 셀리와 저는 테니스하러 나갈 참이에요. 그렇게 하면 체육관에는 가지 않아도 돼요. 일주일 후, 이 편지를 이미 끝냈어야 했는데 아직 끝내지 못했군요. 아저씨, 제가 아주 규칙적으로 편지를 쓰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지는 않겠지요. 안 그래요? 아저씨께 편지 쓰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그것은 저에게 가족이 있다는
자랑하고 싶은 느낌을 갖게 해주니까요.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요? 제가 편지를 쓰는 남자는 아저씨 외에도 두 남자가 더 있어요. 올 겨울부터 접이도련님한테서 아름답고 긴 편지들을 받고 있어요. 제 주소를 타이프로 치기 때문에 줄리아가 글씨를 알아볼 수 없지요. 참 놀라운 얘기죠. 또한 거의 매주 노란 편지지에 줄줄 갈겨 쓴 편지가 프린스턴에서 옵니다. 저는 이 편지들에게 사무적으로 신속히 회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셨죠? 제가 다른 여학생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걸요. 저도 편지를 받으니까요. 제가 졸업반 연극부원으로 선출되었다는 얘기를 했던가요? 매우 우수한 학생들의 그룹이에요. 1,000명 중에서 겨우 75명이 뽑혔으니까요. 아저씨는 철저한 사회주의자로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현재 사회학의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알아맞혀 보세요. 저는 지금 무위탁 아동보호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여러 제목을 작성하여 무작위로 나누어 주었는데 그 제목이 저에게 떨어졌어요. 참 우습지요. 종소리가 저녁 식사 시간이란 걸 알립니다. 식당으로 가는 도중에 이것을 우체통에 넣겠어요. 사랑을 다하여 제이 올림. 6월 4일 아저씨께 너무 바쁩니다. 졸업식이 열흘 후에 있고 내일은 시험이 있어요. 공부할 것도 많고 짐 꾸릴 것도 많고 바깥 세계는 너무나 아름다운데 방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방학이 곧 시작되니까요. 줄리아는 이번 여름방학에 해외여행을 한대요. 이것이 4번째 해외여행이래요. 아저씨, 재산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 법이에요. 그렇죠? 셀리는 전과 같이 에디론덱스 산맥으로 가요.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야겠어요? 아저씨는 3가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록윌로우 농장이냐고요? 아니에요. 셀리와 함께 에디론덱스 산맥으로 간다고요? 틀렸어요. 저는 2번 다시 거길 갈 생각이 없어요. 작년에 거절당했으니까요. 다른 것은 짐작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머리가 썩 좋은 편은 아니시군요. 아저씨, 여러 가지 반대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아저씨의 비서에게 제 마음은 이미 확고부동하다고 미리 경고하겠습니다. 저는 올여름 해변의 찰즈 패터슨 부인의 별장에 가서 올가을 대학에 입학하려는 부인의 딸에게 개인 교습을 할 예정입니다. 맥브라이드네를 통해 그 부인을 알게 되었는데 아주 좋은 부인입니다. 저는 그 부인의 둘째 딸에게도 영어와 라틴어 공부를 가르치지만 약간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한 달에 $50를 벌게 됩니다. 아저씨는 그 돈이 엄청난 액수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저는 $25 이상 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었는데 부인이 그만큼 주겠대요. 저는 9월 1일 매그놀리아 그 부인의 집이 있는 곳을 떠나게 되므로 나머지 3주일간은 록윌로우 농장에서 지낼까도 생각해요. 저는 샘플렉 식구와 그곳의 모든 동물 친구들이 그립답니다. 아저씨, 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상당히 독립했지요. 아저씨가 저에게 서게 해주어 이제 저는 혼자서 걸음마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공교롭게도 프린스턴 대학의 졸업식과 우리 대학의 시험이 꼭 같은 날이었습니다. 셀리와 저는 프린스턴의 졸업식에 무척 가고 싶어 했으나 영원히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저씨 안녕. 여름은 즐겁게 보내시고 또 한 해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쉬셨다가 가을에 다시 오세요. 이것은 아저씨가 저한테 들려주셔야 할 말씀이지요. 아저씨는
어떤 식으로 여름을 보내시는지, 또 아저씨의 관심의 대상은 무엇인지 저는 전혀 짐작도 못하겠어요. 저는 아저씨의 환경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저씨는 골프를 칩니까? 아니면 사냥을 하거나 말을 탑니까? 또는 그저 햇볕에 앉아 사색하십니까? 하여간 어떻게 보내시든 간에 즐겁게 보내시고 주디를 잊지 마세요. 6월 10일 아저씨께. 저는 지금 가장 쓰기 어려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결심했으므로 번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를 유럽 여행에 보내시고 싶으시다니 너무나 고맙고 너그럽고 솔깃했어요. 한순간 유럽 여행의 환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냉정히 생각하여 그 제의를 거절하기로 마음 굳혔어요. 아저씨로부터 학비 받기를 거절한 뒤에 그저 놀기 위해 아저씨의 돈을 쓴다면 이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를 지나치게 사치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은 갖고 싶어 하지 않지만 기본 권리로서 어떤 것을 그의 것 혹은 그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난 이후에 그것 없이 지내기는 너무 견디기 힘든 법입니다. 셀리와 줄리아와 함께 사는 것은 금욕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저에게는 매우 커다란 시련입니다. 이 애들은 어릴 때부터 대부분의 것을 소유하며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행복은 당연한 것이고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세상이 그들에게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여간 세상은 그들에게 진 빚을 갚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 세상은 저에게 빚진 것이 없고 처음부터 그렇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용대부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세상이 저의 요구를 거절할 날이 올 테니까요. 저는 은유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저씨께서 저의 의도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저로선 올 여름방학에 가정교사 노릇을 하여 제 생활비를 버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올바른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매그놀리아에서 나흘 후에 바로 여기까지 썼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하녀가 저비도련님의 명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도 올여름에 해외여행을 하신대요. 줄리아와 그 애네 식구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혼자서 가신대요. 저도 아저씨가 저에게 다른 처녀들을 돌봐주러 가는 부인과 함께 다녀오라고 초청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아저씨를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 양친이 돌아가시고 친절한 신사분이 저를 대학에 보내주신다는 것도 알아요. 저는 그분에게 존 그리어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과 다른 비밀 이야기를 할 용기가 없어요. 그분은 아저씨가 저의 보호자이자 완전히 합법적인 우리 집의 오래된 친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아저씨를 모르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이상한 일은 없을 테니까요. 하여간 저비도련님은 저의 유럽 여행을 고집했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저의 교육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했으며 제가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분도 같은 시간에 파리에 있게 될 것이므로 때때로 보호자 부인으로부터 몰래 빠져나와 멋있고 색다른 외국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제안은 정말 제 결심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거의 허락할 뻔했어요. 만약 그분이 지나치게 독재적으로 나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완전히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꿰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죽어도 싫어요. 그분은 저를 아둔하고 멍청하고 비합리적이며
돈키호테 같고 백치 같고 고집불통해. 이것은 그분이 욕할 때 쓴 형용사 중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무엇인지 잊어버렸어요.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는 어느 것이 유익한지 판단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더군요. 나이 드신 분에게 판단을 내리게 해야겠어요. 우리는 거의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니, 진짜 말다툼을 했어요. 하여간 저는 짐을 꾸려서 이곳에 와버렸어요. 저는 이 편지를 끝내기 전에 근처에 있는 다리들이 전소되어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기를 바랐어요. 이제 완전히 타버려 남은 것은 제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곳 클리프탑에 패터슨 부인의 별장 이름, 여장을 풀고 벌써 프로랜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애는 제 일격 명사변화와 싸우고 있습니다. 고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애는 응석바지로 자란 애 중에서도 아주 드물게 보이는 애입니다. 그 애에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부터 가르쳐야겠습니다. 그 애는 아이스크림 소다수 먹는 것보다 더 힘든 것에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열심히 하려 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교실은 절벽 구석 쪽입니다. 패터슨 부인은 제가 딸들을 데리고 옥외로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눈앞에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고 거기에 배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열중하기 힘든 것은 오히려 제 쪽입니다. 더구나 저도 배를 타고 해외로 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저는 라틴어 문법만을 생각하렵니다. 아저씨, 그러니까 제가 제 눈에 들어오는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겠지요. 제발 저에게 화를 내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아저씨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아저씨의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제가 매우 쓸모있는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도 시민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간 매우 쓸모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저를 바라보면서 내가 매우 쓸모있는 사람을 세상에 길렀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저씨, 정말 멋진 말이죠. 그러나 저는 아저씨를 속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전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불안감으로 가끔 시달립니다. 인생에 대해 설계한다는 것은 재미있지만 제가 다른 비범한 사람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요. 저는 기업가에게 시집가서 그를 내조하는 일에 만족하게 될지도 몰라요. 항상 아저씨의 벗인 주디 올림. 8월 19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창밖의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해경이라고 말해야겠는데요. 물과 바위뿐입니다. 여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두 머리 나쁜 소녀에게 라틴어와 영어 그리고 대수를 가르칩니다. 메리언이 대학에 들어가게 될지 확신할 수 없고 또한 그 애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견뎌낼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프로랜스는 가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애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여자애들은 예쁘기만 하면 머리가 좋든 나쁘든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의 대화에 남편들은 얼마나 실증을 낼까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운 좋게 머리 나쁜 남편을 만나면 괜찮겠지만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게 10중 8구일 것 같아요. 세상에는 돌대가리 남자들로 차 있으니까요. 저도 올여름에 많이 만나 보았어요. 오후에는 절벽 위를 산책하거나 물결이 잔잔할 땐 수영을 합니다. 저는 소금물에서는 아주 쉽게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저씨, 저는 벌써 교육받은 것을 써먹고 있어요. 저비스 펜들리튼 씨의 편지가 파리로부터 도착했어요.
짧고 간결한 편지예요. 제가 그분의 충고를 따르지 않은 것을 아직도 언짢게 여기고 계세요. 그러나 만약 그분이 시간에 맞게 오신다면 우리 대학이 개학하기 전에 록 윌로우 농장에 며칠 와서 저를 만나주신다면, 그리고 제게 아주 친절하고 유순하게 대해준다면 저는 다시 그분과 친해질 수 있겠죠. 편지를 보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셀리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애는 저더러 9월 2주일 동안 자기네 캠프장으로 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아저씨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까? 아직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까? 아니, 저는 이미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아저씨도 아시다시피 저는 4학년이에요. 여름 내내 일했으니 건강을 위해 기분 전환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에디론덱스 산맥을 보고 싶어요. 셀리와 그의 오빠를 만나보고 싶어요. 그분은 저에게 카누 젓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좀 비겁한 행동이지만 이것이 제가 그곳에 가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저비 도련님이 록 윌로우 농장에 와서 제가 그곳에 없다는 것을 보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분에게 저를 그분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아저씨 말고는 누구도 저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저씨도 늘 그럴 수는 없지요. 저는 숲으로 떠납니다. 주디 올림. 9월 6일 맥브라이든의 캠프에서 아저씨께. 아저씨의 편지가 늦게 도착했군요. 잘된 일이에요. 아저씨의 뜻대로 저를 움직이시려면 아저씨는 비서에게 시켜 2주일 전에 도착하게끔 해야만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여기 와 있으며 온 지 벌써 닷새가 지났습니다. 아름다운 숲과 즐거운 캠핑과 화창한 날씨, 맥브라이든의 식구도 마음에 들고 온 세상이 아름다워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지미도 저더러 카누를 타러 가자고 해요. 안녕. 말씀을 듣지 않아 죄송해요. 그러나 아저씨는 왜 제가 좀 노는 것을 그렇게 끈질기게 반대하시는지요? 저는 여름 내내 일을 했으므로 2주일쯤 쉴 자격이 있어요. 아저씨는 굉장히 심술 맞으시군요. 그러나 아저씨의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아저씨를 좋아해요. 주디 올림. 10월 3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대학에 들어와서 4학년 졸업반이 되고 교내 월간지의 편집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4년 전에 존 그리어 고아원의 고아에 불과했던 제가 이제 이렇게 지성적인 사람이 되었다니 믿어지지 않죠. 미국에서는 출세가 정말 빠르군요. 아저씨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록 윌로우에서 보낸 저비 도련님의 편지가 이곳으로 전송되어 왔습니다. 친구들과의 요트놀이 때문에 올가을엔 이곳에 올 수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어요. 저더러 시골에서 즐겁고 유쾌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맥브라이든의 캠프에 간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줄리아가 다 고해 바쳤으니까요. 그런 꾀부리는 일은 남자가 할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맡겨야 해요. 남자들은 그런 것을 제대로 솜씨 있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줄리아는 아주 사치스러운 새 옷을 한 트렁크 가득히 가지고 왔어요. 무지개색 리버티 크레프로 만든 이브닝 드레스는 천국의 천사들이 입는 옷으로도 손색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올해 입을 제 옷들이 전례 없이 이런 말도 있습니까?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싸구려 양장점에 가서 패터슨 부인의 가운을 모방하여 맞춰 입었는데 그것들이 부인의 것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줄리아가 트렁크를 풀어놓기 전에는 그것들이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앉아서 파리 구경을 하는 셈이군요. 아저씨, 남자로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저씨는 우리 여자들이 옷에 대하여 이렇게 법석대는 것을 아주 멍청한 짓으로 생각하실 테죠. 사실 그래요. 의심할 여지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남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여자들의 불필요한 장식을 경멸하고 지적이고 실용적인 옷을 칭찬하던 유식한 교수 양반의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교수의 부인은 공손한 여자여서 의상 개혁을 따랐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교수는 합창단 계집애와 눈이 맞아 도망했어요. 항상 아저씨의 벗인 주디 올림. 추신. 기숙사의 같은 층에서 일하는 하녀가 푸른색 줄무늬 무명 앞치마를 입고 있어요. 저는 그 애에게 그 옷 대신 갈색 앞치마를 해주고 그 청색 옷은 연못으로 던져버리려고 해요. 저는 그 청색 무명 옷을 볼 때마다 옛날 일이 연상되어 소름이 끼쳐요. 11월 17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저의 작가 생활에 크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일을 아저씨께 말씀드려야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로를 좀 받고 싶어요. 말 없는 위로 말입니다. 제발 아저씨는 다음 편지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어 아픈 상처를 다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사실 저는 그간 소설을 쓰고 있었어요. 지난 겨울 내내 저녁 시간을 다 바쳐서. 그리고 이번 여름에 두 멍텅구리 소녀에게 라틴어를 가르치면서 틈틈이 써왔어요. 개학 바로 전에 완성해서 출판사로 보냈어요. 2달 동안 원고가 돌아오지 않길래 저는 출판이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 속달 소포가 왔습니다. 30센트를 물었습니다. 출판사에 편지가 동봉된 제 원고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 편지는 아버지처럼 친절했으나 솔직한 평이 적혀 있었습니다. 출판사 측은 제 주소로 제가 아직 대학 재학생임을 알았으며 만약 제가 충고를 쾌히 받는다면 저더러 우선 공부에 전력을 다하고 졸업한 뒤에 작품을 쓰기 시작하라고 일렀어요.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비평이 있었어요. 비현실적인 구성의 과장된 성격과 부자연스러운 대화로 이루어짐. 유머는 많으나 품위가 결여된 곳이 많음. 계속 노력하면 좋은 작품을 쓸지도 모름. 아저씨, 위안의 말은 전혀 없지요. 그런데 저는 제가 미국 문학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고 생각했어요. 진정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졸업하기 전에 훌륭한 소설을 써서 아저씨를 놀라게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줄리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러나 출판사 편집장의 말이 옳았어요. 대도시의 생활 양식과 관습을 2주일 동안에 충분히 관찰한다는 것은 무리한 생각이었어요. 어제 오후 저는 원고를 들고 밖에 나가 거닐다가 가스 공급소에 들어가서 기사에게 난로를 잠시 빌릴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사는 친절하게도 난로 문을 열었어요. 저는 제 손으로 그것을 던져 넣었어요. 마치 제가 낳은 아기를 화장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아주 상심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제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여자가 될 것 같이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돈을 헛되게 써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 눈을 떠보니 아주 아름다운 구상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루 내내 더없이 행복감에 젖은 채로 등장인물을 구상했어요. 누구도 저를 염세주의자라고 비난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지진이 일어나 하룻밤 사이 남편과 12명의 아이를 잃는다 해도 다음 날에는
미소를 머금고 기운차게 새로운 남편과 아이들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사랑을 보내면서 주디 올림. 12월 14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어젯밤에는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제가 어떤 책방에 들어가니까 점원이 주디 에버티의 생애와 편지라는 제목의 신간을 저에게 내어주더군요. 그것은 너무나 선명했는데 빨간 천으로 제본되어 있고 표지에는 존 그리어 고아원의 그림이 있고 안 표지에는 제 초상화가 있고 그 밑에 진정 당신의 것인 주디 에버트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막 책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제 비문을 읽으려고 하다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제가 누구와 결혼하게 되며 언제 죽게 되는지 알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작가가 진실만을 적어놓은 일대기를 읽게 된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 아니겠어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만 읽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 본 내용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모든 앞일을 미리 정확하게 알면서, 즉, 죽을 시간까지 정확히 미리 알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읽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또는 희망도 없이 경이로움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더라도 그것을 읽지 않을 만큼 호기심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인생이란 최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단조롭기 그지없습니다. 먹고 자고 또 먹고 자야 합니다. 그러나 끼니 사이에 의외의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지겹고 단조롭겠습니까? 이런 아저씨, 잉크가 번졌네요. 그러나 석장이나 썼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올해도 생물학을 공부합니다. 생물학은 아주 흥미있는 과목이에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소화기관입니다. 현미경을 통해 보는 고양이의 12지장의 단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또한 우리는 드디어 철학도 배워요. 철학이 재미는 있으나 아직은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대상을 핀으로 판에 꽂아놓고 살펴볼 수 있는 생물학 쪽이 더 좋아요. 또 잉크방울이 떨어졌네요. 또 떨어지네요. 이 펜은 울보인가 봐요. 울보가 흘리는 눈물을 용서하세요. 아저씨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아주 확고히 믿어요. 모든 행동이 먼 원인들의 집합에 절대 불가피한 자동적인 결과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도 있지만 결코 찬성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제가 들은 것 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사상입니다. 아무도 어떤 일을 책임지지 않게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숙명론을 맹신한다면 그저 앉아서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말하면서 죽어 쓰러질 때까지 앉아만 있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자유의지와 제 자신의 성취 능력을 믿습니다. 그것은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저씨, 저는 분명히 대문호가 될 테니 두고 보세요. 저는 이미 새 소설의 4장을 끝내고 5장까지 구상해 놓았습니다. 오늘 편지는 매우 심원하지요. 아저씨, 골치가 아픈 건 아니시겠죠? 우리의 대화는 이 정도로 그치고 퍼지나 좀 만들어야겠어요. 아저씨께 퍼지를 보낼 수 없어 유감이에요. 우리는 진짜 크림과 버터 3개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될 거예요. 사랑을 보내면서 주디 올림. 추신. 우리는 체육 시간에 환상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진짜 발레리나처럼 보이는지 아실 거예요. 맨 끝에서 발끝 들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저예요.
바로 저란 말이에요. 12월 26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저씨께. 아저씨의 상식이 의심스러워요. 한 여학생에게 17가지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세요? 저는 사회주의자랍니다. 저를 금권주의자로 전향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우리가 말다툼이라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어색하게 되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저씨 선물을 돌려보내려면 마차 하나가 필요하겠네요. 제가 보낸 넥타이가 좀 볼품이 없어 미안합니다. 그것은 제가 손으로 짠 거예요. 아저씨는 내적 증거로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추운 날에 그것을 메시고 외투 단추를 위까지 꼭 채워 입으세요. 아저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저씨가 유사일에 가장 정다운 분이시고 가장 어리석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주디 올림. 추신. 새해에 아저씨에게 행운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네이 클로버를 동봉합니다. 이것은 맥브라이든의 캠프에서 따온 것입니다.